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논일던 시절,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에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이곳은 겨울이 되면 눈이 허리춤까지 쌓여 사람들의 왕래가 뚝 끊기곤 하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록 넉넉하지는 못해도 서로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으며 오순도순정을 나누고 살았는데, 그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인 최부자 댁에는 남달리 힘이 세고 우직한 돌쇠라는 사내 하나가 머슴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여의고 이 집 저 집을 떠돌다 최부자 댁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소처럼 큰 눈망울의 말수는 적었지만 한번 맡은 일은 요령을 피우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성실함 덕분에 주인어른의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매서워서 마을 앞 개울이 꽝꽝 얼어붙고 처마 밑에는 어른 팔뚝만한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산짐승들도 먹이를 구하지 못해 민가로 내려온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 만큼 혹독한 추위가 계속되자 최 부자 댁의 땔감 창고도 눈에 띄게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주인 영감은 안채 아랫목이 식을까 걱정이 태산 같았고, 다른 하인들은 산에 올라갔다가 호랑이라도 마주칠까봐 서로 눈치만 보며 꽁무니를 빼고 있었습니다. 이때 묵묵히 마당을 쓸던 돌쇠가 나서서 자청하여 지게를 지고 일어섰는데, 그는 두려움이라고는 모르는 사람처럼 든든한 도끼 하나를 허리춤에 차고 집신을 단단히 동여매더니 눈보라가 몰아치는 산길을 향해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습니다. 돌쇠가 마을을 벗어나 산중턱에 이르렀을 때 하늘은 금방이라도 눈을 퍼부을 듯이 잔뜩 흐려 있었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바람에 서로 부딪히며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으스스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발길을 돌렸겠지만, 돌쇠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른 나무를 찾아 묵묵히 도끼질을 시작했습니다. 쩌렁쩌렁 울리는 도끼 소리가 정적을 깰 때마다 하얀 눈가루가 흩날렸고 돌쇠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혔는데, 그는 자신이 흘린 땀이 식어 고드름이 되기 전에 부지런히 움직여야 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지게 가득 나무를 채우고 잠시 숨을 고르며 하늘을 올려다보니 어느새 해는 뉘엿뉘엿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고, 굵은 눈발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해 서둘러 하산해야 할 때가 되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게를 짊어지고 막 발걸음을 떼려는 찰나 바람소리 사이로 들릴 듯 말 듯 한 희미한 소리가 돌쇠의 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산짐승의 울음소리인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그것은 짐승의 것이라기에는 너무나 애처롭고 가녀린, 마치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돌쇠는 머리털이 쭉 뼈서는 것을 느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는데, 이런 깊은 산속에 사람이 있을 리 만무했기에 도깨비나 귀신이 자신을 홀리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씨 착한 돌쇠는 만약 그것이 진짜 생명이라면 이 추위에 얼어 죽을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꾹 누르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는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덤불숲 너머 오래된 바위 틈새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는데, 눈이 무릎까지 빠지는 험한 길이었습니다. 돌쇠가 덤불을 헤치고 다가가자 그곳에는 낡은 강보에 쌓인 작은 핏덩이 하나가 눈 위에 놓여 있었고, 아기는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목이 쉰 채로 가냘픈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지게를 내려놓을 생각도 못한 채 황급히 달려가 아기를 안아 올렸는데, 아기의 몸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어 자칫하면 숨이 넘어갈 것만 같았습니다. 어쩌자고
이런 핏덩이를 이 깊은 산속에 버렸단 말인가. 하늘도 무심하시지. 돌쇠는 끓어오르는 분노와 안타까움의 탄식을 내뱉으며 거친 손으로 아기의 언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돌쇠는 망설일 겨를도 없이 자신이 입고 있던 두툼한 솜루비 저고리를 벗어 아기를 감싸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의 맨가슴에 아기를 꼭 끌어안아 체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맨살을 파고들어 살을 내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품속에서 느껴지는 미약한 심장 박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 추위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기는 돌쇠의 따뜻한 품에 안기자 울음을 그치고 새근거리며 잠이 들었는데 그 평온한 얼굴을 내려다보는 돌쇠의 가슴 속에서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는 이제 이 작은 생명이 자신의 운명과 얽히게 되었음을 직감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살려내리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으니 엄격한 최부자 댁에서 주인 몰래 아기를 키운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주인 영감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장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혹시라도 아기가 부정을 타서 집안에 우환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여 해코지라도 당할까봐 돌쇠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아기를 데려가지 않으면 이 어린 생명은 꼼짝없이 눈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 뻔했기에 돌쇠는 일단 아기를 몰래 자신의 거처인 행랑채로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기가 깰세라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한 손으로는 무거운 지게를 지탱하며 미끄러운 눈길을 헤치고 마을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땅거미가 짙게 내려앉아 사방이 어둑어둑해져 있었고 집집마다 저녁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혹시라도 마을 사람들이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까봐 노심초사하며 인기척이 없는 뒷길을 통해 조심스럽게 최부자댁 담벼락을 따라 걸었습니다. 대문 앞을 지키던 누렁이가 낯선 냄새를 맡고 컹컹 짖어대자 돌쇠는 식은땀을 흘리며 낮은 목소리로 누렁아, 나다, 조용히 하거라 하고 달래야 했습니다. 다행히 누렁이는 돌쇠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꼬리를 흔들며 조용해졌고 돌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소슬대문 옆에 있는 작은 쪽문을 통해 아무도 모르게 행랑채로 스며들 수 있었습니다. 돌쇠의 방은 외풍이 심하고 좁아서 찬 기운이 감돌았지만 밖보다는 훨씬 아늑했기에 그는 서둘러 아랫목에 이불을 깔고 아기를 뉘었습니다. 아기는 따뜻한 곳에 눕혀지자 긴장이 풀렸는지 칭얼거리기 시작했는데 돌쇠는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모르고 안절부절 못하며 방 안을 서성거렸습니다. 배가 고픈 개로구나. 젖을 먹여야 하는데 내가 젖이 나올리 만무하고 이를 어쩐다. 돌쇠는 자신의 거친 손을 원망하며 부엌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으나 지금 부엌에 갔다가는 저녁 준비를 하는 안방마님이나 다른 하인들에게 들킬 것이 뻔하여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그는 급한 대로 물동이에 물을 퍼서 아기의 입을 축여주려 했지만 아기는 고개를 돌리며 자지러지게 울어댔습니다. 하는 수 없이 돌쇠는 자신의 저녁밥으로 나온 찬 밥덩이를 꺼내어 방 한구석에 있는 화로에 물을 붓고 밥을 넣어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으로 밥알을 으깨어 하얀 미음을 만들 생각이었는데 투박한 손놀림 때문에 물이 튀고 밥알이 튀어 방바닥이 엉망이 되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정성스럽게 끓인 미음을 식혀서 숟가락 끝에 묻혀 아기의 입에 넣어주자 아기는 본능적으로 입을 오물거리며 미음을 받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돌쇠의 입가에는 저절로 아빠 미소가 번졌고 그는 자신이 배고픈 줄도 모르고 아기가 받아먹는 모습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그래, 많이 먹고 어서 기운을 차려라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아기가 배를 채우고 다시 잠이 들자 방 안에는 고요한 정막만이 감돌았고
문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어대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잠든 아기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이 아이가 어디서 왔을까? 부모는 누구일까 하는 생각에 잠겼는데 보면 볼수록 아기의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귀티가 흐르는 것이 예사 아이가 아닌 듯 싶었습니다. 그는 아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고민하다가 복을 많이 받고 무럭무럭 자라라는 뜻에서 복동이라고 부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남의 눈을 피해 몰래 키워야 하는 처지였지만 돌쇠는 이 아이가 자신에게 찾아온 하늘의 선물이라고 굳게 믿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최 부자 댁의 다른 식구들은 모두 잠자리에 들었지만 돌쇠는 혹시라도 아기가 깰까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아기는 잠결에도 가끔씩 움찔거리며 놀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그때마다 돌쇠는 투박한 손으로 아기의 가슴을 토닥이며 괜찮다, 괜찮다. 이 아저씨가 여기 있으니 아무 걱정 말거라 하며 자장가를 대신한 낮은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돌쇠의 따뜻한 손길과 목소리에 안심이 되었는지 아기는 편안한 표정으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돌쇠도 그제야 긴장을 풀고 벽에 기대어 쪽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귀는 항상 열려 있어 쥐가 지나가는 소리에도 번쩍 눈을 뜨고 아기의 상태를 살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닭이 회를 치며 아침을 알리자 돌쇠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아기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이불을 덮어준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밤새 내린 눈으로 마당은 온통 하얗게 뒤덮여 있었고 다른 하인들은 추위에 떨며 하나둘씩 방문을 열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태연한 척 빗자루를 들고 눈을 쓸기 시작했지만 온통 신경은 방 안에 두고 온 복동이에게 쏠려 있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최 부자의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들아, 눈이 이렇게 쌓였는데 길을 내지 않고 뭘 하고 있느냐. 돌쇠는 화들짝 놀라 정신을 차리고 비지를 서둘렀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먹구름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눈을 쓰는 동안에도 그의 머릿속은 온통 어떻게 하면 복동이에게 젖동량을 하거나 먹을 것을 구해다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젖먹는 아이를 둔 아낙네들이 몇몇 있었지만 총각인 돌쇠가 가서 젖을 달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뻔했고 그렇다고 계속 미음만 먹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는 틈이 날 때마다 부엌 근처를 기웃거리며 쌀뜨물이라도 얻어볼까 눈치를 살폈는데 부엌이라는 참모가 돌쇠야 오늘따라 왜 그리 안절부절 못하느냐 어디 아프기라도 한 게냐 하고 묻자 돌쇠는 얼굴이 벌개져서 아니요 그냥 배가 좀 고파서 하고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어설픈 거짓말에 참모는 쯧쯧 혀를 차며 누룽지 몇 조각을 쥐어 주었는데 돌쇠는 그것을 보물처럼 품에 안고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돌쇠의 이중 생활은 점점 더 힘겨워졌는데 낮에는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밤에는 아기를 돌보느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눈밑이 퀭하고 몸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방에 들어와 복동이의 해맑은 웃음을 볼 때면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고 비록 몸은 힘들어도 마음만은 예전보다 훨씬 풍요로워짐을 깨달았습니다. 복동이는 돌쇠의 지극정성 덕분인지 며칠 만에 살이 오르고 혈색이 좋아져 방글방글 웃으며 옹알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그런 복동이를 보며 네가 복덩이는 복덩이로구나. 밥을 굶어도 배가 부른 것을 보니 하고 혼잣말을 하며 행복에 젖었지만 이 평화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밤 돌쇠가 복동이를 재우고 있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더니
문틈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돌쇠는 숨을 죽이고 문 쪽을 노려보았는데 그림자의 주인은 한동안 문 앞에 서서 방 안의 동태를 살피는 듯 하더니 이내 사라졌습니다. 돌쇠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며 하인들을 감시하는 최서방일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최서방은 평소에도 돌쇠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며 트집을 잡으려 애쓰던 사람이었기에 혹시라도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거나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돌쇠는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갈 곳 없는 겨울밤에 갓난아기를 데리고 나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돌쇠는 더욱 철저하게 비밀을 지키기 위해 방문과 창문을 이불로 덧대어 소리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고 아기가 울려고 하면 얼른 안아 올려달래거나 입에 물을 적신 헝겊을 물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아기에게 속삭이듯 말을 걸며 아가야 조금만 참자. 봄이 오면 꽃도 피고 새도 울 테니 그때까지만 숨죽여 살자꾸나 하고 다독였습니다. 복동이도 돌쇠의 마음을 아는지 배가 고프거나 기저귀가 축축해도 크게 울지 않고 끙끙거리는 소리만 내며 참아내는 듯 했습니다. 그런 기특한 모습을 볼 때마다 돌쇠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과 함께 이 아이를 반드시 훌륭하게 키워내겠다는 결의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밤마다 최부자 댁 행랑채 쪽에서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것이 도깨비가 방망이를 두드리는 소리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처녀 귀신이 우는 소리라고도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이 소문은 곧 최서방의 귀에도 들어갔고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돌쇠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쇠가 밥을 평소보다 많이 타간다거나 부엌에서 남은 음식을 몰래 챙긴다는 사실도 최서방의 의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돌쇠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라는 옛말처럼 그의 비밀이 영원히 지켜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어느 날 돌쇠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간 사이에 최서방이 돌쇠의 방 앞을 서성거리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복동이가 잠에서 깨어 칭얼거리는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는데 귀가 밝은 최서방은 그 소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놈, 돌쇠놈이 방에다 여자를 숨겨둔 게냐? 아니면 도둑질한 물건을 숨겨두고 혼자 좋아하는 게냐? 최서방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문고리를 잡았지만 돌쇠가 나가면서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놓은 탓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문을 발로 차며 안에 누구 있느냐, 썩 나오지 못할까 하고 소리쳤지만 안에서는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최서방은 분을 사기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던 돌쇠는 집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마주친 최서방의 눈빛이 예전과는 달리 살기가 등등했고 입가에는 비열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이, 돌쇠, 요즘 방 안에 보물단지라도 숨겨놨는가? 밥도 방에서 먹고 통 나오지를 않던데. 최서방이 비꼬는 투로 말하자 돌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아닙니다요. 몸살기가 있어서 찬바람을 쐬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하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최서방은 믿지 않는 눈치였고 돌쇠의 등 뒤에 대고 두고 보면 알겠지. 내 놈이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지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돌쇠는 방으로 들어오자마자 문을 걸어 잠그고 복동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는 돌쇠의 품 냄새를 맡고 방긋 웃었지만 돌쇠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 들켜서 쫓겨날 것인지 아니면 먼저 주인 영감에게 사실을 고하고 용서를 빌 것인지. 하지만
완고한 주인 영감이 출처를 알 수 없는 아기를 받아줄 리 없었고 오히려 부정한 것을 드렸다며 당장 내쫓을 가능성이 더 컸습니다. 돌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의 달을 쳐다보았는데 달빛조차 차갑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그는 복동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내일은 또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겠지만 오늘 밤은 내가 지켜주마 하고 나직이 맹세했습니다. 이렇게 위태로운 나날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마을의 겨울은 점점 더 깊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문풍지를 사정없이 때리고 지나가는 깊은 밤이면 돌쇠의 작은 방 안에서는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은밀하고도 위태로운 육아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 돌아온 돌쇠의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방 아랫목에 뉘어놓은 복동이의 새근거리는 숨소리를 듣는 순간 피로가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자라면서 점점 깨어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옹알이 소리도 커지자 돌쇠는 혹여나 그 소리가 담장을 넘어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밤새도록 가슴을 졸여야만 했습니다. 그는 두툼한 소미불로 창문을 이중삼중으로 틀어막고 아기가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려고 하면 재빨리 자신의 투박한 손가락을 아기 입에 물려 달래거나 마른 기침 소리를 크게 내어 그 소리를 덮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의 연속이었으나 돌쇠는 복동이의 맑은 눈망울을 들여다볼 때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뼈저리게 느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문제는 소리뿐만이 아니라 점점 바닥을 드러내는 식량과 아기를 먹일 젖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저녁밥으로 나온 밥그릇에서 절반 이상을 덜어내어 몰래 숨겨두었다가 밤이 깊어지면 화로에 물을 붓고 뭉근하게 끓여 미음을 만들었습니다. 장정 혼자 먹기에도 부족한 고봉밥을 아기를 위해 덜어내고 나면 돌쇠의 배는 늘 허기져서 꼬르륵 소리가 요란했지만 그는 배를 움켜쥐고 찬물을 들이켜며 허기를 달랬습니다. 잘 먹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지자 돌쇠의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졌고 뺨은 홀쭉하게 패어 들어갔으며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미움을 받아먹는 복동이는 날이 갈수록 포동포동 살이 오르고 혈색이 좋아져서 돌쇠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살이 빠지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이런 돌쇠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은 다름 아닌 최부자 댁의 살림을 도맡아 하며 하인들을 감시하는 최서방이었습니다. 눈치가 빠르기로는 마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최서방은 요즘 들어 돌쇠가 식사 때마다 밥을 남기지 않고 싹싹 긁어먹는데도 몸은 점점 말라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게다가 부엌에 쌓아둔 쌀항아리의 높이가 미세하게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이는 돌쇠가 늦은 밤 몰래 부엌에 들어가 쌀을 한 줌씩 집어오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돌쇠는 주인이 눈치채지 못할 만큼 아주 조금씩만 가져왔지만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최서방의 매서운 눈썰미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최서방은 부엌 어미를 불러 쌀이 비는 이유를 캐물었으나 어미 또한 영문을 모르니 그저 쥐가 드나드는 것 같다고 둘러댈 뿐이었고 그럴수록 최서방의 의심은 짙은 안개처럼 돌쇠를 향해 뭉게뭉게 피어올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당 한 구석에서 장작을 패고 있던 돌쇠에게 최서방이 뒷짐을 지고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어이, 돌쇠, 자네 요즘 밤마다 방 안에서 뭘 그리 꼼지락거리는가? 통잠도 안 자는 것 같고 얼굴은 반쪽이 되어서 말이야. 최서방이 뱀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묻자 돌쇠는 쿵하고 내려앉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애써 태어난 척 도끼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요. 겨울밤이 길어서 잠이 안 오기에 집신이라도 몇 켤레
더 삼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놈이 부지런이라도 떨어야 입에 풀칠이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돌쇠가 짐짓 너스레를 떨며 대답했지만 최서방은 그 말을 곧이 듣지 않고 가늘게 뜬 눈으로 돌쇠의 방문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집신이라. 집신 삼는 놈이 방에서 아기 냄새 같은 비릿한 전내를 풍길 리는 없을 텐데 말이야. 최서방이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고 돌아서자 돌쇠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한 줄기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최서방의 의심이 깊어질수록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돌쇠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빨래 방망이를 두드리며 그 소문 들었어? 돌쇠 방에서 밤마다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린대. 꼭 사람 목소리 같기도 하고 짐승 소리 같기도 하다던데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개중에는 돌쇠가 산에서 여우 귀신에게 홀려 혼자 중얼거리는 병에 걸렸다는 말도 있었고 혹자는 그가 몰래 처녀를 방에 들여 살림을 차렸다는 터무니없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문들은 바람을 타고 최 부자의 귀에도 들어갈 뻔했으나 다행히 안방마님이 돌쇠처럼 우직한 아이가 그럴 리 없다며 일축하는 바람에 큰 사달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쇠를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에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고 돌쇠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더욱더 고립된 생활을 자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돌쇠가 겪는 어려움은 비단 사람들의 시선뿐만이 아니었는데 아기에게 필요한 것은 먹을 것뿐만이 아니라 입을 옷과 기저귀도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헌옷을 찢어 기저귀로 썼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갈아입혀야 하는 기저귀를 매번 빨아서 말리는 일은 보통 고역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볼까봐 널지도 못하고 밤에 몰래 방 안에서 말리자니 습기 때문에 방에서 키키한 냄새가 나기 일쑤였습니다. 돌쇠는 고민 끝에 아무도 오지 않는 새벽녘의 마을 뒤편에 얼어붙은 개울가로 나가 얼음을 깨고 기저귀를 빨기로 했습니다. 손이 찢어질 듯한 차가운 물에 기저귀를 비벼 빨면서 돌쇠는 손등이 트고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깨끗해진 천을 보며 방긋 웃을 복동이를 생각하며 고통을 꾹 참아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여느 때처럼 개울가에서 몰래 빨래를 하고 돌아오던 돌쇠는 마을 어귀에 있는 쓰러져가는 오두막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마을의 대소사를 점치며 지혜롭기로 소문난 박노파가 살고 있었는데 이른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박노파가 살인문 앞에 서서 돌쇠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흠칫 놀라 고개를 숙이고 지나치려 했으나 박노파의 나지막하고도 엄한 목소리가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놈 돌쇠야, 내 놈 등 뒤에 업고 있는 그 기운이 심상치 않구나. 귀한 것을 품었으면 귀하게 다뤄야지. 어설프게 숨기다가는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돌쇠는 소스라치게 놀라 주변을 두리번거렸지만 아무도 없었고 박노파의 눈빛은 마치 돌쇠의 방안을 훤히 꿰뚫어 보는 듯 깊고 날카로웠습니다. 돌쇠는 떨리는 목소리로 박노파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할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그러자 박노파는 돌쇠의 말을 자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시침이 뗄 생각 말거라. 내 놈 얼굴에 근심과 기쁨이 동시에 서려 있으니 필시 남모르는 생명을 거두고 있는 개로구나. 허나 명심해라. 그 생명은 하늘이 내린 복덩이일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내 놈의 명주를 재촉하는 불씨가 될 수도 있다. 박노파는 지팡이로 땅을 툭툭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입단속, 문단속 철저히 하거라. 머지않아 큰 바람이 불어닥칠 터이니 그때까지 버티지 못하면 너도 죽고 그 아이도 죽는다. 박노파의 서늘한 예언을 들은 돌쇠는 다리가 후들거려 한동안 자리를 뜰 수 없었고 품에 안은 젖은 기저귀가 마치 천근 바위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방 노파의 경고를 들은 후로 돌쇠의 불안증은 더욱 심해져 작은 바람 소리에도 깜짝 놀라 방문을 걸어 잠그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는 일하는 도중에도 수시로 행랑채 쪽을 바라보며 누가 들어가지는 않는지 감시했고 최서방이 근처를 지나가기만 해도 심장이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복동이가 자라면서 호기심이 왕성해져 방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을 답답해하며 칭얼거리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아기가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려 할 때마다 돌쇠는 식은땀을 흘리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기를 달래야 했고 때로는 아기의 입을 막으며 제발, 제발 조금만 참아다오 하고 애원하듯 속삭여야 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를 막는 자신의 손이 혹여나 아기를 다치게 할까봐 돌쇠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남몰래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최서방의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는데 그는 돌쇠가 자리를 비운 사이 방을 뒤져볼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최서방은 주인 영감에게 넌지시 돌쇠놈이 요즘 수상합니다. 곳간에 곡식이 비는 것도 그렇고 밤마다 도깨비 노름을 하는지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하고 이간질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던 주인 영감도 최서방이 끈질기게 의혹을 제기하자 그렇다면 네가 잘 감시하다가 물증이 잡히면 내게 고하거라. 내 집안에서 도둑질이나 잡스러운 짓거리는 절대 용납 못한다 하며 엄명을 내렸습니다. 주인 영감의 허락을 받아낸 최서방은 의기양양해져서 이제는 대놓고 돌쇠의 뒤를 밟으며 꼬투리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돌쇠는 부엌에서 몰래 얻어온 숭늉 그릇을 들고 급히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마당 한가운데서 최서방과 정면으로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최서방은 돌쇠의 손에 들린 숭늉 그릇을 노려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허, 돌쇠야. 저녁밥을 그리 많이 먹고도 또 배가 고픈 게냐? 아니면 방 안에 숭늉을 받아먹을 식구라도 숨겨둔 게냐? 돌쇠는 당황하여 그릇을 등 뒤로 감추며 아닙니다. 목이 말라서 물 대신 마시려고 하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최서방은 한 걸음 더 다가와 돌쇠의 코앞에서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거참 이상하네. 내 놈 몸에서 젖먹이 똥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맡은 건가? 하며 돌쇠를 압박했습니다. 돌쇠는 심장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지만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며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돌쇠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는데 복동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돌쇠를 보고 방긋방긋 웃으며 팔을 뻗었습니다. 돌쇠는 그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고 언제까지 이 위태로운 숨바꼭질을 계속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복동이를 꼭 끌어안고 미안하다, 아가야. 이 못난 아저씨 때문에 네가 빛도 못 보고 이렇게 숨어 지내는구나 하며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이 아기는 배가 고프다고 보채기 시작했고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식어빠진 숭늉을 떠먹이며 또다시 다가올 내일의 위협을 걱정해야만 했습니다. 밖에서는 밤새도록 눈보라가 휘몰아치며 문풍지를 찢을 듯이 울어댔고 그 소리는 마치 돌쇠의 운명을 예고하는 불길한 전주곡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는 큰 눈이 내려 모든 길이 끊기고 사람들의 발이 묶이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최부자 댁 마당에도 무릎 높이까지 눈이 쌓여 하인들은 하루 종일 눈을 치우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었습니다. 돌쇠 역시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었는데 그때 안채에서 아기 울음소리와 비슷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간 돌쇠는 자신의 방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고 화들짝 놀라 빗자루를 떨어뜨렸는데 이를 지켜보던 최서방이 놓치지 않고 쏘아붙였습니다. 왜?
제 발저린 도둑처럼 왜 그리 놀라는가? 어디서 아기 소리라도 들은 게야? 최서방의 날카로운 질문에 돌쇠는 아니요. 그냥 손이 미끄러져서 하고 얼버무렸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서방은 돌쇠의 반응을 보고 자신의 추측이 맞았음을 확신하며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최서방은 하인들 숙소에서 술판을 벌이며 사람들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린 뒤 몰래 빠져나와 돌쇠의 행랑채로 향했습니다. 그는 발소리를 죽이고 돌쇠의 방문 앞에 서서 귀를 바짝 갖다 대었는데 방 안에서는 돌쇠가 나직하게 흥얼거리는 자장가 소리와 함께 우웅 하는 아기의 옹알이 소리가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최서방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문고리를 조심스럽게 잡아당겨 보았지만 문은 안에서 단단히 걸어 잠겨 있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억지로 문을 열려다가 혹시라도 돌쇠가 눈치채고 도망치거나 증거를 없앨까봐 일단 물러나서 다음날 아침 주인 영감에게 이 사실을 고발하고 현장을 덮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먹이를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이는 눈빛을 한 최서방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동안 방 안의 돌쇠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든 복동이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폭설로 인한 고립감 속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돌쇠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지만 어젯밤부터 느껴지는 불길한 기운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때 최서방이 평소와는 다르게 상냥한 얼굴로 다가와 돌쇠야, 오늘 점심에는 주인 어른께서 특별히 고기 반찬을 내리신다니 든든하게 먹어라 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쥐잡듯이 잡던 사람이 갑자기 친절하게 군이 돌쇠는 더욱 의심스러웠지만 내색하지 않고 예, 고맙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최서방이 돌아설 때 입가에 스친 비릿한 웃음을 본 순간 돌쇠는 오늘 무언가 큰일이 벌어질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일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 복동이를 숨길 다른 장소를 찾아야 하나 고민에 빠졌지만 이 좁은 방 안에 아기를 완벽하게 숨길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편 최서방은 주인 사랑채로 가서 주인 영감에게 은밀하게 보고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영감마님, 제가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돌쇠 논방에 분명히 무언가가 있습니다. 어젯밤에 아기 울음소리 같은 것을 들었는데 필시 밖에서 훔쳐온 물건이거나 아니면 불미스러운 씨앗을 숨겨 키우는 것이 분명합니다. 주인 영감은 곰방대를 탁탁 털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돌쇠 그놈이 그럴 위인이 아닌데. 허나 내 말이 정 그렇다면 내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구나. 만약 내 말이 사실이라면 내 집안 법도에 따라 엄히 다스릴 것이다. 주인 영감의 승낙이 떨어지자 최서방은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물러나와 하인 몇 명을 불러 모아 돌쇠의 방을 덮칠 준비를 서둘러 지시했습니다. 위기의 그림자가 턱 밑까지 차오른 줄도 모르고 돌쇠는 잠시 방에 들러 복동이에게 마지막 남은 미음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아가야, 오늘은 왠지 기분이 이상하구나. 아무 일도 없어야 할 텐데. 돌쇠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기를 바라보자 복동이는 마치 그 마음을 위로하듯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돌쇠의 거친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 작은 손아귀 힘에서 느껴지는 생명의 온기가 돌쇠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용기를 주었지만 문 밖에서는 이미 최서방과 하인들의 발자국 소리가 저벅저벅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눈 덮인 마당을 가로지르는 그들의 발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장이 다가오는 듯한 공포감을 조성하며 돌쇠의 작은 방을 향해 점점 좁혀져 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굵은 눈발이 다시 흩날리기 시작한 그날 밤 돌쇠의 작은 행랑채 방에는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최서방과 하인들이 들이닥치기 직전의 폭풍전야와도 같은 고요 속에서 돌쇠는 곤히 잠든 줄만 알았던 복동이의 숨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거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쌕쌕거리던 규칙적인 숨소리는 어느새 그르렁거리는 소리로 변해 있었고 이따금씩 아기의 작은 몸이 불에 데인 듯 흠칫거리며 떨리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돌쇠가 황급히 이불을 걷어내고 거친 손바닥을 아기의 이마에 갖다 대는 순간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아기의 몸은 마치 펄펄 끓는 아궁이처럼 불덩이 같았고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게 달아올라 있었으며 입술은 바짝 말라 터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돌쇠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에 휩싸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 안을 뱅뱅 돌며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추운 방에서 지낸 탓에 아기에게 탈이 난 것이 분명해 보였고 이는 전적으로 못난 자신 탓이라는 자책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그릇을 가져와 수건을 적신 뒤 아기의 이마와 몸을 닦아주기 시작했지만 치솟는 열은 좀처럼 내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기는 고통스러운지 눈도 뜨지 못한 채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보채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돌쇠의 가슴을 천 갈래만 갈래로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의원을 불러오고 싶었지만 한밤중에 머슴 주제에 의원을 부르러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그랬다가는 당장 아기의 존재가 들통날 것이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밤새도록 돌쇠는 한숨 자지 못하고 아기의 곁을 지키며 물수건을 갈아주고 마른 입술을 축여주었지만 야속하게도 아기의 병세는 점점 더 깊어만 갔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아기는 경기까지 일으키며 눈을 희번덕거렸고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늘어져 돌쇠의 애간장을 녹였습니다. 돌쇠는 아기를 품에 꼭 안고 복동아, 제발 죽지 마라. 이 아저씨가 잘못했다. 제발 사람한 다오 하고 울먹이며 천지신명께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문 밖에서 울어대는 부엉이 소리는 마치 죽음을 부르는 사자의 곡소리처럼 들려와 공포감을 더했습니다. 돌쇠는 이대로 있다가는 아기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날이 밝는 대로 읍내 약방으로 달려가 약을 지어오기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마침내 먼동이 트고 닭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돌쇠는 서둘러 채비를 하고 아기를 두꺼운 소미불 깊숙이 뉘어 밖에서 보이지 않게 가렸습니다. 아기가 아파서 울 힘도 없는 것이 차라리 다행이라 여겨질 만큼 상황은 절박했고 돌쇠는 방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문틈을 꼼꼼히 확인한 뒤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하인들이 나와 일을 시작하고 있었는데 돌쇠는 일부러 다급한 표정으로 최서방을 찾아갔습니다. 최서방님, 헛간의 쟁기가 부러져서 급히 대장간에 다녀와야겠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찾으시기 전에 얼른 고쳐오겠습니다. 돌쇠가 숨을 헐떡이며 거짓말을 하자 최서방은 의외라는 표정으로 돌쇠를 아래 위로 훑어보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꾀병을 부린다며 호통을 쳤을 최서방이었지만 오늘은 웬일인지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쟁기가 부러졌다면 큰일이지. 어서 다녀오너라. 대신 늦장 부리지 말고 빨리 와야 할 게다. 최서방의 순순한 허락에 돌쇠는 의아함을 느꼈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돌쇠가 대문을 나서자마자 읍내를 향해 뛰기 시작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최서방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잘됐다. 제 발로 집을 비워주니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는가. 오늘이야말로 내 놈의 꼬리를 확실히 잘라주마. 최서방은 돌쇠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은밀하게 창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젯밤
몰래 빼돌린 쌀자루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의 눈은 탐욕과 악의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눈이 발목까지 빠지는 산길을 미친 듯이 달렸는데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잠시도 쉴 수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아픈 복동이의 얼굴만이 가득했고 조금이라도 늦으면 영영아이를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채찍질을 해댔기 때문이었습니다. 읍내 약방에 도착했을 때 약방 문은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였고 돌쇠는 다급한 마음에 문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렸습니다. 의원님, 의원님, 사람 좀 살려주십시오. 급한 환자가 있습니다. 돌쇠의 고함 소리에 잠에서 깬 의원이 눈을 비비며 문을 열자 돌쇠는 다짜고짜 의원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제발 약 좀 지어주십시오. 갓난아기가 열이 펄펄 끓고 숨이 넘어갑니다. 의원은 돌쇠의 행색과 절박한 태도를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는 서둘러 약재를 꺼내 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아기가 탈이 났구먼. 이 약을 달여서 먹이면 열은 내릴 것이네만 무엇보다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네. 의원이 약첩을 건네주자 돌쇠는 품속 깊이 간직해 두었던 쌈짓돈을 전부 꺼내어 의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돌쇠가 몇 년 동안 안 먹고 안 입으며 모은 전 재산이었지만 복동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쌀 한 톨만큼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약을 받아든 돌쇠는 의원에게 연신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는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짓궂게도 다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고 맞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돌쇠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한편 돌쇠가 집을 비운 사이 최 부자 댁에서는 최 서방의 주도하에 은밀하고도 치밀한 모함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최 서방은 돌쇠의 방문 앞 마루 밑에 쌀자루를 숨겨놓고 일부러 쌀알 몇 개를 문 앞까지 흘려놓아 누가 봐도 돌쇠가 쌀을 훔쳐 방으로 들어간 것처럼 꾸며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마당을 쓰는 하인들에게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요즘 곳간에 쌀이 비는데 도둑고양이가 든 것인지 아니면 집안에 도둑놈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 밤마다 행랑채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난다지. 하인들은 최 서방의 말에 동조하며 그러고 보니 돌쇠가 요즘 수상하긴 했습니다. 밤에 통잠도 안 자고 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서방은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하고 곧바로 사랑채로 달려가 주인 영감에게 고했습니다. 영감마님, 드디어 꼬리를 잡았습니다. 돌쇠놈이 읍내로 도망치듯 나갔는데 제가 행랑채를 둘러보니 문 앞에 쌀이 흩어져 있고 마루 밑에 훔친 쌀자루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최 서방의 보고를 받은 최 부자는 노발대발하며 곰방대를 집어 던졌습니다. 뭐라, 감히 내 집에서 도둑질을 해? 평소 우직한 놈인 줄 알았더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그 짝이로구나. 최 부자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살벌해졌습니다. 당장 놈이 돌아오는 대로 멍석마리를 해서 관아에 넘길 것이니 놈의 방을 샅샅이 뒤져 훔친 물건이 더 있는지 찾아내라. 주인 영감의 명령에 최 서방은 쾌제를 부르며 하인들을 이끌고 돌쇠의 행랑채 앞으로 몰려갔습니다. 돌쇠가 땀범벅이 되어 대문에 들어섰을 때 집안의 공기는 평소와 달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 모여있던 하인들은 돌쇠를 보자마자 슬금슬금 피하거나 경멸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았고 어떤 이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돌쇠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했지만 품속에 든 약첩이 식을까봐 걱정되어 다른 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는 곧장 자신의 방으로 향하려 했으나 최 서방이 앞을 가로막으며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말을 걸었습니다. 이 대장간에 간다더니 꽤 늦었구먼. 손에 들고 있는 건 뭔가?
또 어디서 훔쳐온 물건인가. 최서방의 도발에 돌쇠는 이를 악물고 대꾸했습니다. 비키십시오. 급한 일이 있습니다. 급한 일, 내 놈이 훔친 쌀을 숨기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최서방이 소리치자 돌쇠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훔친 쌀이라니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돌쇠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미 최서방의 계략에 넘어간 하인들은 돌쇠를 둘러싸고 웅성거렸습니다. 저기 마루 밑에 쌀자루가 있잖아. 증거가 뻔히 있는데 오리발을 내밀어? 돌쇠는 마루 밑을 쳐다보았고 정말로 낯선 쌀자루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지만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누명을 벗는 것이 아니라 방 안에서 죽어가고 있을 복동이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하인들을 힘으로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나중에 다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은 제발 비켜주십시오. 돌쇠의 괴력에 밀려 하인들이 주춤하는 사이 돌쇠는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냉기가 가득했고 이불 속에 파묻힌 복동이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아 올렸는데 아기의 몸은 여전히 불덩이 같았지만 다행히 얕은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서둘러 화로에 불을 지피고 약탕관을 올려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최서방이 저놈이 문을 걸어 잠그고 증거를 없애려 한다. 당장 문을 부숴라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만 돌쇠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약탕관에서 나는 보글보글 끓는 소리와 아기의 힘겨운 숨소리만이 그의 온 세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약이 다 끓자 돌쇠는 식힐 틈도 없이 호호 불어가며 숟가락으로 아기의 입에 약물을 흘려 넣었습니다. 아기는 쓴맛 때문인지 아니면 삼킬 힘이 없어서인지 약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고 자꾸만 뱉어냈습니다. 아가야, 제발 삼켜라. 이걸 먹어야 산다. 응? 돌쇠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신의 입으로 약을 머금어 아기의 입으로 전해주었고 지극정성 덕분인지 아기는 조금씩 목을대를 움직여 약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다 먹이고 나서 돌쇠는 땀에 젖은 아기의 옷을 갈아입히고 자신의 겉옷까지 벗어 덮어주며 아기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아기의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히기 시작하더니 거짓말처럼 열이 내리고 호흡이 편안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돌쇠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 밖에서 쿵쿵거리는 발자국 소리와 함께 주인 영감의 쩌렁쩌렁한 호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놈 돌쇠야, 당장 문을 열지 못할까? 내 놈이 내 은혜를 원수로 갚고 도둑질을 하다니 내 오늘 내 놈의 다몽둥이를 분질러 놓을 것이다. 최 부자가 직접 하인들을 이끌고 행랑채 앞까지 당도한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밖에는 성난 주인과 하인들이, 안에는 이제 막 고비를 넘긴 가여운 아기가 있었습니다. 돌쇠는 아기를 이불로 다시 꽁꽁 싸매고 결연한 표정으로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누명을 쓰는 것은 억울하지만 아기의 존재가 들통나는 것은 더 큰 재앙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돌쇠는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기로 하고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조용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문 열어라. 셋을 셀 때까지 열지 않으면 문을 박살내고 들어가겠다. 하나, 둘, 최서방의 카운트다운 소리와 함께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문을 칠 기세로 달려들었습니다. 돌쇠는 복동이의 귀를 막아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아가야. 세상이 참 시끄럽지? 하지만 걱정 마라. 내가 널 지켜줄 테니. 문고리가 덜컥거리며 요동을 쳤고 낡은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떨어져 나갈 듯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돌쇠의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올 바깥 세상의 분노와 오해, 그리고 그 속에 감춰진 진실이 폭발하기 직전의 일촉즉발 상황이었습니다. 돌쇠는 눈을 질끈 감고 다가올 충격에 대비하며 품속의 작은 생명을 더욱 힘주어 끌어안았습니다. 셋, 부서라. 최서방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건장한 하인 2명이 달려들어 어깨로 문을 들이받았고 낡은 경첩은 비명을 지르며 뜯겨나갔습니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문짝이 방 안으로 나동그라졌고 뽀얀 먼지가 피어오르며 방 안의 풍경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최서방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제일 먼저 방 안으로 뛰어들며 이놈, 내 놈이 훔친 물건을 어디에 숨겼느냐 하고 소리쳤으나 그 순간 그의 입은 딱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쌀가마니나 엽전 꾸러미가 있을 것이라 예상했던 이불 위에는 빗기도 가시지 않은 창백한 얼굴의 갓난아기가 돌쇠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뒤따라 들어오려던 최부자와 하인들도 그 기이한 광경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고 방 안에는 순간적으로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돌쇠는 문이 부서지며 들어온 찬 바람을 막으려는 듯 몸을 웅크려 아기를 감싸 안으며 주인 영감을 향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인어른,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돌쇠의 목소리는 공포와 간절함으로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에서는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아기의 볼을 적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최부자는 헛기침을 하며 뒷짐을 진 손을 부들부들 떨었고 상황 파악이 안 된 하인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며 웅성거릴 뿐이었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던 최서방은 이내 정신을 차리고 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리기 위해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보십시오, 마님. 돌쇠 이놈이 밖에서 근본도 없는 핏덩이를 주워다가 신성한 집안에 들였습니다. 저것이 요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밤마다 도깨비 소리를 내더니 필시 저 아이가 집안의 기운을 빨아먹는 귀신이 틀림없습니다. 최서방은 아기를 손가락질하며 험한 말을 쏟아냈고 분위기는 다시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요물이라는 말에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섰으며 돌쇠는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아닙니다. 산에서 얼어 죽어가던 불쌍한 생명일 뿐입니다. 하고 절규했습니다. 그때 소란스러운 소리에 놀란 것인지 아니면 찬 바람이 살갗에 닿아서인지 잠들어 있던 복동이가 눈을 번쩍 뜨고 으앙 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요물의 괴성이라기에는 너무나 맑고 청아하여 듣는 사람의 마음을 찌릿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최서방의 말을 막으며 천천히 돌쇠 앞으로 걸어와 쭈그리고 앉아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방금 열이 내려 식은땀으로 젖은 아기의 얼굴은 마치 비 온 뒤의 해맑은 하늘처럼 깨끗했고 울음을 그치고 최 부자를 빤히 쳐다보는 눈망울은 깊은 산속의 샘물처럼 투명했습니다. 최 부자는 자신도 모르게 홀린 듯 손을 뻗어 아기의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건드려 보았습니다. 아기는 최 부자의 거친 손가락이 닿자 본능적으로 고사리 같은 5 손가락을 펴서 최 부자의 검지 손가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순간 최 부자의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뜨거운 기운이 확 퍼져 나갔는데 슬아의 자식이 없어 늘 적막하기만 했던 그의 인생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생명의 묵직함이었습니다. 아기의 소나기 힘은 제법 셌고 그 온기는 최 부자의 차가운 마음을 순식간에 녹여버렸습니다. 최 부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녀석 보게. 내 손을 잡는 힘이 장사로구나. 이 녀석이 나를 보고 웃는 게냐. 최 부자의 얼굴에 험악한 기운이 사라지고
옅은 미소가 번지자 얼어붙었던 집안 분위기도 봄눈 녹듯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최서방은 다급해져서 다시 한번 모함을 시도했습니다. 마님,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저놈이 쌀을 훔친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아기를 핑계로 도둑질을 덮으려는 수작입니다. 최서방이 마루 밑에서 찾아낸 쌀자루를 흔들어 보이며 소리쳤지만 이번에는 최 부자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최 부자는 돌쇠의 앙상하게 마른 몸과 퀭한 눈, 그리고 아기에게 덮어준 돌쇠의 유일한 겉옷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네 이놈 최서방아, 내 눈에는 저 돌쇠의 몰골이 보이지 않느냐? 쌀을 훔쳐 배불리 먹은 놈의 꼴이 저렇더냐? 제 밥을 굶어가며 핏덩이를 살린 놈이 고작 쌀 몇 줌이 탐나서 도둑질을 했겠느냐? 최 부자의 호통은 마당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최 부자는 지팡이로 쌀자루를 툭 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쌀자루는 며칠 전 내가 내 놈에게 주막에 외상값을 갚으라고 내어준 쌀자루가 아니더냐? 묶은 매듭 모양이 우리 집 방식이 아니라 내 놈이 즐겨 쓰는 방식이거늘 어찌하여 이것이 돌쇠방 밑에서 나왔단 말이냐? 최 부자의 예리한 지적에 최서방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평소 최서방의 행실을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살림 솜씨 때문에 눈 감아주고 있었던 최 부자였지만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하여 죽음으로 몰고 가려 한 이번 일만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서방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해 입만 뻥긋거리다가 결국 털썩 주저앉아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재물에 눈이 멀면 짐승만도 못한 법이다. 너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죄 없는 사람을 도둑으로 몰고 하마터면 저 어린 생명까지 죽일 뻔했다. 최 부자는 싸늘한 눈빛으로 최서방을 내려다보며 엄명을 내렸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내 놈이 그동안 뒤로 빼돌린 곡식들은 내 눈 감아 줄 터이니 다시는 내 눈앞에 그리고 이 마을에 얼씬도 하지 말거라. 최서방은 살려달라고 빌었지만 이미 하인들이 달려들어 그를 대문 밖으로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끌려나가는 최서방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인과응보지 암 그렇고 말고 하며 혀를 찾고 그동안 최서방에게 당했던 서름을 씻어내는 듯 통쾌했습니다. 최서방이 쫓겨나고 나자 최 부자는 돌쇠의 어깨를 두드리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쇠야, 일어나거라. 네가 이 늙은이보다 낫구나. 내 그동안 너를 짐승처럼 부리기만 했지. 내 마음속에 이토록 큰 인의가 있는 줄은 미처 몰랐다. 돌쇠는 감격하여 말을 잇지 못하고 아닙니다.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개를 조아렸지만 최 부자는 호탕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는 오늘 우리 집에 큰 복을 가져다 주었다. 이 아이는 하늘이 우리 집에 내린 선물임이 분명하다. 최 부자는 즉시 하인들에게 일러 행랑채보다 훨씬 따뜻하고 볕이 잘 드는 안채 옆 사랑방을 치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잔칫집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하인들은 서둘러 사랑방에 불을 지피고 깨끗한 이불을 깔았으며 부엌에서는 참모가 미역국을 끓이고 흰 쌀밥을 짓느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을 아낙네들도 소문을 듣고 달려와 젖이 부족한 아기를 위해 젖동량을 자처하고 나섰고 어떤 이는 고운 베넷 저고리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돌쇠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아기를 안고 사랑방으로 안내되었는데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푹신한 이불에 아기를 뉘자 그동안의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의원에게서 받아온 약을 다시 한번 정성스럽게 다려 먹이자 복동이는 완전히 기운을 차린 듯 옹알이를 하며 방글방글 웃어댔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맑고 경쾌한지
사랑방 문 밖에서 귀를 기울이던 하인들조차 저절로 미소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최 부자는 수시로 사랑방을 들락거리며 아기의 상태를 살폈고 이 녀석 코가 아주 복코로구나. 귀도 부처님 귀처럼 널찍한 것이 나중에 큰 인물이 되겠어.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안방마님 역시 처음에는 망설였으나 아기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고는 마음을 열고 내 자식처럼 키우겠다며 아기를 품에 안고 어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최 부자는 마당에 멍석을 깔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곳간문을 활짝 열어 햅쌀로 밥을 짓고 잡은 돼지로 고깃국을 끓여 배불리 먹게 하니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돌쇠도 이날만큼은 머슴이 아니라 귀한 손님 대접을 받으며 주인 영감과 겸상을 하는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갓 지은 하얀 쌀밥에 고깃국을 한술 뜨자 돌쇠는 목이 메어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지만 옆에서 곤히 잠든 복동이를 보며 꾸역꾸역 밥을 삼켰습니다. 많이 먹어라, 돌쇠야. 이제 네가 건강해야 이 아이도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 최 부자의 따뜻한 한마디가 돌쇠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가고 밤이 깊어지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돌아갔지만 집안의 온기는 여전히 식을 줄을 몰랐습니다. 돌쇠는 배부르게 먹고 따뜻한 방에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복동이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어젯밤까지만 해도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발각될까봐 떨어야 했던 공포의 시간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문풍지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 소리는 여전히 매서웠지만 이제 더 이상 그 소리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든든한 울타리와 따뜻한 사람들의 정이 자신과 복동이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이 돌쇠에게는 천군만마와도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돌쇠는 잠든 아기의 볼을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복동아, 이제 우리는 살았다. 주인 영감님도 마님도 너를 예뻐하시니 이제 눈치 보지 말고 맘껏 울고 맘껏 웃으렴. 아기는 꿈속에서 좋은 꿈이라도 꾸는지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있었고 그 평온한 모습은 돌쇠에게 세상 어떤 보물보다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난생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고 깊고 달콤한 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최부자 댁의 지붕 위로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마당 가득 은은한 달빛을 비추었고 그 빛은 마치 이 집안에 찾아온 평화를 축복하는 듯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마을에는 복동이에 대한 이야기가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산신령이 점지해준 아이라느니 돌쇠의 지성이 하늘을 감동시켰다느니 하는 말들이 살을 붙여가며 돌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이 아이를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박노파도 지팡이를 짚고 찾아와 아기의 관상을 보더니 허허, 이 아이는 훗날 큰 재물을 모으고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상이로구나. 돌쇠, 내 놈이 복덩이를 제대로 주었어. 하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돌쇠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벅찬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쇠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인 영감은 돌쇠에게 더 이상 힘든 자비를 시키지 않고 아기를 돌보며 틈틈이 농사일을 배우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돌쇠는 낮에는 복동이를 포대기에 업고 밭에 나가 일을 했는데 복동이는 등 뒤에서 칭얼대지도 않고 돌쇠가 일하는 모습을 구경하며 방글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저놈들 참 보기 좋다. 친부자지간보다 더 정답네 하며 부러워했습니다. 복동이가 집에 들어온 뒤로 신기하게도 집안의 대소사가 술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골골하던 소가 기운을 차리고 말라가던 우물에서 맑은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니 최 부자는 이 모든 것이 복동이가 가져온 복이라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어느 볕 좋은 날 돌쇠는 복동이를 안고 툇마루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쬐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는 병아리들이 어미 닭을 따라 종종 걸음을 치고 있었고 처마 밑에 고드름은 녹아내려 똑똑 물방울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돌쇠는 복동이를 높이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가야, 저 해처럼 밝게 저 땅처럼 단단하게 자라다오. 내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너만은 남부럽지 않게 키워주마. 돌쇠의 맹세는 봄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갔고 복동이는 까르르 웃으며 돌쇠의 얼굴을 작은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실현 뒤에 찾아온 평화는 그 어느 때보다 달콤하고 따뜻했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어느덧 처마 밑에 고드름이 녹아내리고 산천 초목이 푸르게 물드는 봄이 오더니 다시 매미가 우는 여름이 지나고 황금 들판이 출렁이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최 부자댁의 사랑방에서 자라나는 복동이는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성장하여 기어다니는가 싶더니 어느새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고 마당을 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집안에는 웃음꽃이 질 날이 없었고 예전에는 엄숙하고 무겁기만 했던 기와집 담장 너머로 아이의 까르르 넘어가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오자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의 발걸음도 저절로 가벼워졌습니다. 최 부자는 뒤늦게 얻은 손자 같은 복동이를 보며 허허, 이 녀석이 우리 집의 보물단지야 하며 입이 귀에 걸리도록 좋아했고 장터에 갈 때마다 아이에게 줄 비단 신발이며 만난 엿을 사들고 오느라 지팡이 짚는 것도 잊을 정도였습니다. 신기한 일은 복동이가 들어온 뒤로 최 부자 댁의 농사가 해마다 대풍년을 맞이한다는 것이었는데 가뭄이 들어 다른 집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질 때도 최 부자 댁 논에는 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돌쇠가 덕을 쌓아 하늘이 복을 내린 것이라며 입을 모아 칭송했고 최 부자 댁의 곡식 창고는 쥐가 들어가도 길을 잃을 만큼 가득 차서 넘쳐날 지경이었습니다. 돌쇠는 이제 더 이상 눈치를 보며 누룽지를 긁지 않아도 되었고 주인 영감의 배려로 머슴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집안의 농사일을 진두지휘하는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자리가 높아졌다고 거드름을 피우거나 게으름을 부리는 법이 없었고 오히려 자신을 거두어준 주인에 대한 은혜와 복동이를 지켜준 하늘에 감사하며 남보다 2배는 더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복동이가 서당에 다닐 나이가 되자 최 부자는 읍내에서 유명한 훈장님을 모셔와 글공부를 시켰는데 아이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총명함으로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복동이는 글공부만 파고드는 샌님이 아니었으니 서당에서 돌아오면 비단옷을 벗어던지고 돌쇠가 일하는 밭으로 달려가 흙투성이가 되도록 일손을 도왔습니다. 돌쇠는 그런 복동이가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워 도련님, 흙일은 이 천한 놈들이 할 테니 도련님은 시원한 정자에서 글이나 읽으십시오 하고 말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복동이는 땀방울이 맺힌 이마를 닦으며 환하게 웃어 보였는데 아저씨, 쌀 한 톨이 귀한 줄 모르는 놈이 글을 읽어 무엇에 쓰겠습니까? 저에게는 아저씨가 흘리는 땀방울이 책 속의 글자보다 더 큰 스승입니다. 하고 대답하여 돌쇠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 기록적인 장마가 져서 강물이 불어나고 둑이 터질 위기에 처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어난 물을 보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고 최 부자 댁의 논도 물바다가 될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청년으로 성장한 복동이가 장대비를 맞으며 나서서 마을 장정들을 독려하고 직접 흙짐을 지고 둑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논만 살자고 물길을 막으면 아랫마을이 잠깁니다. 물길을 돌려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을 터야 합니다.
복동이의 우렁찬 목소리에 돌쇠와 하인들은 물론 마을 사람들까지 힘을 합쳐 밤새도록 물기를 텄고 덕분에 마을 전체가 큰 수해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복동이를 단순히 부잣집 양자가 아니라 마을을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로 인정하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복동이는 약관의 나이가 되었고 돌쇠의 머리에도 어느새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주름살 깊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최 부자는 돌쇠를 사랑방으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따뜻한 차 향기가 감돌고 있었고 최 부자는 늙고 쇠약해졌지만 눈빛만은 온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돌쇠야, 네가 내 집에 온 지 벌써 40년이 넘었구나. 강산이 4번이나 변하는 동안 너는 한결같이 내 집안을 위해 헌신했다. 최 부자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하나 내밀었는데 그것은 마을 입구에 비옥한 논열 마지기와 기와집 한 채가 적힌 문서였습니다. 돌쇠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지만 최 부자는 단호하게 돌쇠의 손을 잡아 문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네가 흘린 피땀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다. 그리고 복동이를 훌륭하게 키워준 것에 대한 내 작은 성인이라. 이제 너도 남의 집 머슴살이는 그만두고 내 땅에서 내 농사를 지으며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거라. 최 부자의 진심 어린 말에 돌쇠는 엎드려 통곡하며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평생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잠들고 남이 남긴 밥을 먹으며 살아온 돌쇠에게 내 집과 내 땅이 생겼다는 것은 꿈에서도 상상해보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돌쇠가 독립하여 나가는 날, 복동이는 직접 지게를 지고 돌쇠의 이삿짐을 날라주며 아저씨는 영원한 제 아버지십니다. 하고 말해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돌쇠가 독립한 후에도 복동이는 아침 저녁으로 돌쇠의 집을 찾아와 문안 인사를 드렸고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가장 먼저 돌쇠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돌쇠 역시 자신의 논에서 수확한 첫쌀을 가장 먼저 최 부자와 복동이에게 바치며 변함없는 충성심과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며 피를 나눈 형제나 부자지간도 저리 애틋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돌쇠의 집은 비록 최 부자댁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사랑방이 되었고 돌쇠는 마을의 어른으로서 젊은이들에게 농사짓는 법과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며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천수를 누린 최 부자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복동이는 상주가 되어 3년 상을 치렀는데 그 지극한 효성이 하늘에 닿아 상을 치르는 동안 집안뜰에 하얀 대나무 꽃이 피어나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최 부자의 장례식에는 인근 고을에 수많은 사람이 조문을 왔는데 그 중에는 돌쇠가 가장 앞장서서 상여를 메고 구슬픈 곡소리로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돌쇠에게 최 부자는 단순한 주인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알아봐주고 거두어준 은인이자 부모와 같은 존재였기에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최 부자가 떠난 뒤 복동이는 가업을 이어받아 더욱 번창시켰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주는 자선 또한 게을리하지 않아 최 부자 댁의 덕은만대에 이를 걷디라는 칭송을 들었습니다. 다시 세월이 흘러 돌쇠도 이제 지팡이 없이는 거동하기 힘들 만큼 늙었을 때 어느 겨울밤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옛날 돌쇠가 산속에서 복동이를 주워왔던 날과 똑같이 바람이 매섭고 눈보라가 치는 날이었습니다. 복동이는 하인들을 물리고 직접 따뜻한 술병과 고기 안주를 챙겨 들고 돌쇠의 집을 찾았습니다. 뜨끈한 아랫목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칠화로가 빨갛게 타오르고 있었고 창호지 문 밖에서는 사그락사그락 눈 쌓이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돌쇠와 중후한 중년이 된 복동이는 술잔을 기울이며 지나간 예시하기에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아저씨, 기억나십니까? 제가 어릴 적 열병을 앓았을 때 아저씨가 저를 업고 읍내까지 뛰어가셨던 그날 밤 말입니다. 복동이가 술을 따르며 회상에 잠기자 돌쇠는 주름진 눈가에 웃음을 띠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나고 말고 그때 네 몸이 불덩이 같아서 내 심장이 타들어가는 줄 알았다. 네가 살아준 것만으로도 나는 평생의 복을 다 받은 게지. 돌쇠가 회한에 젖어 말하자 복동이는 돌쇠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날 아저씨의 그 따뜻한 등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저에게는 아저씨가 곧 하늘이고 부모입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따뜻한 화로 불빛에 반사되어 그윽하게 빛났습니다. 복동이가 정성스럽게 발라준 생선살을 오물오물 씹으며 돌쇠는 문득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얗게 눈 덮인 마당은 달빛을 받아 은가루를 뿌려놓은 듯 반짝이고 있었고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는 묵묵히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허허, 눈이 참 곱게도 오는구나. 옛날 그 산속에서 너를 처음 만났을 때도 이렇게 눈이 왔었지. 그때는 춥고 무서웠는데 지금은 어찌 이리 따뜻하고 평화로운지 모르겠다. 돌쇠의 말에 복동이는 소미불을 돌쇠의 무릎에 덮어주며 이제는 추위 걱정, 배고픔 걱정은 모두 잊으시고 편안하게 지내십시오. 제가 아저씨의 남은 생을 지키는 든든한 지붕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복동이는 돌아가고 돌쇠는 혼자 방의 나마자리에 누웠습니다. 배는 부르고 등은 따뜻하니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낡은 지게를 바라보며 지난날의 고단했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젊은 날의 가난과 서름, 복동이를 키우며 겪었던 마음졸임과 위기들,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인정과 평화. 그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돌쇠의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더니 옛말 틀린 것 하나 없구나. 돌쇠는 마음속으로 되뇌며 자신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인연들에 대해 깊은 감사를 올렸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 눈은 돌쇠를 위협하는 차가운 눈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더러움과 아픔을 덮어주는 포근한 소미불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을의 개 짖는 소리도 잦아들고 이따금 들리는 소쩍새 소리만이 밤의 정적을 깨우는 평화로운 시골 마을의 밤. 돌쇠는 무거워진 눈꺼풀을 천천히 감으며 꿈속에서 다시 어린 복동이를 만나 눈밭을 뒹구는 행복한 상상을 했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규칙적이고 편안하게 이어졌고 방 안의 화롯불은 사그라들지 않고 은은하게 타오르며 늙은 농부의 단잠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밤새 내린 눈으로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한 풍경을 마주했습니다. 지붕 위에도 장독대 위에도 감나무 가지 위에도 소복하게 쌓인 눈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돌쇠네 집 굴뚝에서는 아침을 짓는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라 하늘로 퍼져나갔고 그 연기는 마치 마을 전체를 감싸 안는 평화의 구름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연기를 보며 오늘도 돌쇠 영감님이 일찍 일어나셨구먼. 참으로 복받은 양반이야. 하며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게 돌쇠와 복동이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떠올리며 참고 견디며 바르게 살다 보면 언젠가는 돌쇠처럼 쨍하고 해뜰 날이 오겠지 하며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선한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은 비단 돌쇠와 복동이 두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그 마을 전체를 지탱하는 든든한 뿌리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